오늘은 실제로 존재했던 20가지 신화 속 생물들에 대해 함께 알아볼게요. 인도네시아 하늘을 날아다니던 고대 용부터 라틴 아메리카 농장들을 돌아다니며 피를 빨아먹던 괴물들까지, 신화와 현실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크라켄, 고대 지도, 북유럽 전설, 그리고 선원들의 이야기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크라켄은 오랫동안 섬으로 착각할 만큼 거대한 바다 괴물로 묘사됐어. 촉수가 너무 강력해서 배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했지. 1861년까지는 프랑스 군함 알렉톤호가 앙골라 해안 근처에서 거대한 생물을 만났어. 선원들이 발견한 건 촉수가 9m가 넘는 거대한 오징어였지. 잡으려고 했지만 그 동물이 격렬하게 바다 속으로 잠수하면서 물을 휘저어 실패하고 말았어. 프레데릭 부의 선장이 이 사건을 기록했고, 그 보고서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까지 전달됐어. 드디어 크라켄이 실제한다는 게 확인된 거야. 이제는 학명으로 아르키테우티스 덕스, 그러니까 대왕 오징어라고 다시 이름 붙여졌지. 그 이후로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체가 해변으로 밀려왔어. 어떤 건 길이가 18m를 넘었고 부리는 사람 뼈도 부술 만큼 단단했대. 2006년에는 일본 팀이 900m가 넘는 깊은 바다에서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를 처음으로 촬영했어. 날쌔고 공격적이며 움직임이 조화롭고 눈빛이 날카로운 생물이라는 게 드러났지. 과학은 대왕 오징어의 실체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선원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깊은 바다에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주장해. 인도네시아에 날아다니는 용들. 용이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들 코모도, 링카, 플로레스에는 선사시대처럼 느껴지는 생물이 살아있어. 바로 코모도 앙도마뱀. 길이가 최대 3m까지 자라고 물소도 공격할 수 있으며 독이 있는 침에 박테리아가 가득하고 사냥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 현지 주민들에게 이 동물들은 고대의 수호자이자 잊혀진 시대의 유산이야. 수십 년 동안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왔어. 깊은 산속 정글에 날아다니는 용이 있다는 거지. 1927년에 네덜란드 연구원이 검은 비늘, 막 같은 날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날아다니는 파충류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어. 물론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의 일기에는 박쥐 같은 날개를 가진 용 같은 생물 스케치까지 남아있어. 2008년에는 인도네시아 등산객들이 나무 사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활공하는 형체를 봤다고 했고, 2021년에는 드론이 3초짜리 영상을 찍었어. 길쭉하고 날개 달린 모습이 언덕 뒤로 사라지기 전까지 말이야. 물론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설명되지 않는 장면이었지. 어떤 사람들은 진화의 잔재로 정글에 적응한 익룡의 후손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해. 과학적으로 증거는 없지만 아직 탐험되지 않은 광활한 지역과 일관된 목격담들 때문에 이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 추파카브라. 1990년대부터 추파카브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가 됐어. 옛날 전설들과는 달리 이건 사진, 법의학 보고서,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나타났지.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은 1995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일어났어. 마델리 톨렌티노라는 사람이 키가 1m 정도 되는 생물을 봤다고 했는데, 회색 피부에 커다란 붉은 눈, 코는 없고 등에는 가시 같은 게 줄지어 있었대. 그날 밤 바로 12마리의 염소가 죽은 채 발견됐어. 싸운 흔적은 전혀 없는데 피가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였지. 곧이어 비슷한 사건들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그리고 미국까지 퍼져나갔어. 2004년에는 텍사스에서 이상한 털없는 동물 하나가 잡혔는데 긴 송곳니에 가느다란 팔다리를 가졌대. 유전자 검사 결과 돌연변이 코요테로 밝혀졌지. 2010년에는 과테말라 농부가 두 발로 서서 긴 꼬리를 가진 생물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영상으로 찍었어. 전문가들이 편집 흔적은 없다고 했지.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2022년에는 베라크루스에서 10마리가 넘는 양들이 똑같은 상태로 죽은 채 발견됐어. 당국은 설치류 탓이라고 했지만 현지 사람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지. 진짜 미스터리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왜 아직도 여기 남아 있느냐는 거야. 사이클롭스. 얼굴 한가운데에 눈 하나, 엄청난 힘, 그리고 산이 흔들릴 정도로 큰 포효.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이클롭스를 무척 무서워했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묘사된 대로 거대한 동굴에 사는 거인들이고 신들을 위해 번개를 만들어냈지. 시칠리아에서는 지금도 목자들이 옛 경고를 전해 내려와. 커다란 마른 동굴이 있는 곳에는 결코 잠들지 않는 눈이 산대. 19세기 탐험가들이 거대한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폭이 70cm가 넘고 눈구멍이 두 개가 아니라 한가운데에 하나의 큰 구멍만 있었어. 과학자들은 이걸 선사시대 외소 코끼리 두개골이라고 밝혔지. 그 구멍은 코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어. 그런데 근처 동굴에서 불안한 것들이 나왔어. 돌 도구들, 정확하게 베인 자국이 난 뼈들, 그리고 길이가 40cm가 넘는 화석화된 사람 발자국들. 어떤 두개골들은 앞쪽에 이상한 돌출부가 있어서 선천적 기형을 암시했지. 독립연구자들은 드문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심하게 기형인 인간 집단이 생겼을 수 있고 고대 문화에서 그걸 괴물로 바꿔놓았을 거라고 주장해. 2007년에는 터키 동굴 벽화에서 한쪽 눈만 가진 인간형 존재가 그려져 있어서 더 의심이 커졌어. 현지 전통에서는 그들을 돌의 신들이라고 부르며 산에서 내려왔다고 해. 이런 유물들은 전설처럼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경고처럼 느껴지지. 4개의 엄니를 가진 코끼리. 힌두 신화에는 4개의 엄니를 가진 코끼리가 자주 나오지. 인드라 신의 신성한 탈것인 아이라바타도 그렇고 라마야나에도 비슷한 존재들이 등장해. 현대 코끼리의 고대 친척인 곰포테리움은 약 2,300만 년 전에 살았어. 이 거대한 생물들은 4개의 엄니를 가졌고 아래쪽 2개는 삽처럼 써서 땅을 파고 식물을 모았지. 이런 화석과 신화 사이의 연결은 인간의 발전과 딱 맞아떨어져. 초기 인간들이 언어와 문화를 만들고 구전 전통을 형성할 때 이 동물들이 아직 땅을 돌아다니거나 잘 보존된 유해를 남겼으니까. 멸종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던 시절, 거대한 뼈대와 독특한 4개의 엄니는 경외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켰고 영적 믿음과 신화 이야기 속으로 녹아들어 물리적 증거가 신성한 존재로 변모한 거야. 그리핀. 역사 내내 사자는 땅의 지배자로, 독수리는 하늘의 주인으로 여겨졌어. 고대 사람들이 뿔공룡, 케라톱스류, 화석을 발견했을 때 아마도 이 두 동물을 강력하게 합친 모습이 떠올랐을 거야. 그래서 그리핀 신화가 생겨난 거지. 이런 개념과 정말 비슷한 실제 포식자가 뉴질랜드에 불과 700년 전까지만 해도 살았어. 하스트 독수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독수리야. 이 녀석은 최대 250kg이나 나가는 날지 못하는 새, 모아를 사냥했지. 엄청난 힘과 크기 덕분에 먹잇감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어. 마오리 사람들이 대략 1300년경에 도착하면서 모아를 사냥해서 멸종시켰고 곧이어 하스트 독수리도 사라지게 됐어. 그리핀 전설은 고대 문화가 화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핀 이야기가 시작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프로토케라톱스 화석이 흔했는데 이 녀석들은 부리 모양 두개골의 4다리, 튼튼한 몸통을 가졌어. 실크로드 여행자나 금광 광부들에게 이 화석들은 여러 동물이 합쳐진 무시무시한 수호자처럼 보였을 거야. 멸종이나 깊은 시간의 개념을 몰랐던 고대 사회에서는 공룡뼈를 살아있는 괴물의 증거로 여겼고, 그래서 그리핀은 그리스에서 페르시아까지 여러 문화에서 오랫동안 힘과 보호의 상징으로 남았어. 사이렌. 사이렌과 인어는 수백 년 동안 신화, 성스러운 예술, 항해 지도 속에서 바는 사람, 바는 물고기인 존재로 등장했어. 그런데 일부 기록을 보면 이야기들이 실제로 만난 경험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3년 1월 9일에 이렇게 썼어. 바다에서 3마리의 인어가 나오는 걸 봤어.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아름답진 않았고 얼굴이 좀 남자 같았어. 나중에는 이게 매너티, 바다소였다고 했지만 콜럼버스는 그 전에 이미 매너티를 본 적이 있었는데도 인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 1804년에는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제도 해변에 이상한 시체가 떠밀려왔어. 목격자들은 비늘 달린 꼬리, 가느다란 팔, 사람 같은 몸통,
길쭉한 얼굴이라고 묘사했지.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당시 스케치가 남아있는데 이건 물고기도 매너티도 아닌 모습이야. 일본 에도 시대에는 닌교라고 해서 사람 얼굴에 물고기 몸통을 가진 생물들이 전시됐어. 대부분 가짜로 여겨졌지만 일부는 초기 장인들이 만들기엔 너무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 카리브해 어부들도 빛나는 피부에 눈동자가 없는 조용한 바다 여인들에 대한 구전 전통을 전해 내려오고 있어. 2013년에는 그린란드 기밀 탐사에서 유출된 사진에 1600m 깊이에서 잠수정을 두드리는 인간형 존재가 찍혔어. 펠리르. 북유럽 신화에서 거대한 늑대 펠리르는 가장 무서운 존재 중 하나야. 심지어 요즘 영화 토르, 라그나로크에도 나오잖아. 사실 빙하기 무렵 만 년 전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는 다이어울프가 돌아다녔어. 이 포식자들은 지금 늑대보다 약 25% 더 크고 훨씬 강했으며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뼈를 부수는 턱을 가졌지. 북유럽 전설에 따르면 펠리르는 너무 강력해서 신들이 결국 쇠사슬로 묶어버렸대. 라그나로크 때 풀려나서 오딘을 삼킬까 봐 두려워했거든. 이 신화는 단순히 큰 동물을 넘어 통제할 수 없는 원초적인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거야. 라 브레아 타르피트에서 수천 점의 다이어울프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 늑대들이 얼마나 흔하고 성공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 시간과 지역은 달랐지만 이런 거대한 늑대에 대한 문화적 기억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결국 펠리르라는 전설로 자리 잡았을 거야. 진짜 선사시대의 공포에서 뿌리를 둔 괴물인 셈이지. 거대한 뱀들. 전 세계 신화에 거대한 뱀들이 등장하잖아. 북유럽 신화의 요르문간드부터 힌두교 전설의 바수키까지 정말 많지. 화석을 보면 실제로 엄청난 크기의 뱀들이 있었던 게 밝혀졌어. 티타노보아랑 바수키 인디쿠스 같은 애들이 거의 50피트, 그러니까 15m 가까이 됐을 거야. 티타노보아는 6천만 년쯤 전에 남아메리카 늪지대에서 살았던 뱀인데 무게가 1톤이 넘었고 길이는 42피트까지 자랐대. 먹잇감을 조여서 뼈가 부서질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잡았지. 그 척추뼈가 접시만 했대. 그리고 2024년에 인도 구자라트에서 고생물학자들이 바수키 인디쿠스를 발견했어. 이 녀석은 티타노보아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른다고 해. 힌두 전설에서 뱀들의 왕으로 나오는 바수키랑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야. 이 발견 덕분에 옛날 사람들이 화석을 보고 신화나 종교 이야기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 비슷한 거대한 뱀 신화는 전 세계에 다 있어. 아마존의 야쿠마마, 아프리카의 그루슬랑, 호주의 레인보우 서펀트까지. 이 문화들은 서로 전혀 접촉이 없었는데도 모두 거대한 뱀을 묘사했어. 이제 화석 증거로 그런 거대한 생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확인됐고 옛날 사람들은 그 흔적을 보고 설명하기 힘들어했을 거야. 분입. 호주 늪지나 무릉덩이에서 원주민 전설에 나오는 분입은 강 근처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위험한 생물이래. 묘사는 좀 다양해. 어떤 사람은 거대한 엄백 같은 짐승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검은색 물개 같은 동물인데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른다고 하더라. 공통적인 특징은 커다란 물속 몸통, 검은 털이나 깃털, 지느러미나 꼬리, 그리고 무시무시한 포효 소리야. 어떤 연구자들은 표범물범을 지목하기도 해. 이 녀석들이 가끔 내륙으로 올라오는데 개 같은 얼굴에 공격적인 성격, 섬뜩한 울음소리가 분입 묘사랑 딱 맞아떨어지거든. 분입은 아마 한 마리 생물이 아니라 호주를 지배했던 실제 동물들의 기억이 합쳐진 복합적인 존재일지도 몰라. 지금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 엘 그란 마하. 요즘 바다 전설 중에 온라인에서 제일 빠르게 퍼진 게 바로 엘 그란 마하지. 목격자들은 북극 얼음 아래 깊은 곳, 햇빛이 전혀 안 닿는 데서 산다고 해. 길이가 2000피트가 넘고 수백 개의 이빨이 박힌 거대한 입, 완전 어둠에 적응한 6개의 하얗게 빛나는 눈을 가졌대. 북극 바다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녹음된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한 번은 심해 탐사 중에 카메라가 거대한 형체가 프레임을 지나가면서 빛을 완전히 가리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하더라. 그 영상은 공개된 적이 없고 승무원들은 임무를 포기했다고 해. 과학적으로는 엘 그란 마하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지만
북극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탐사가 덜 된 곳 중 하나야. 극한의 추위, 압력, 어둠 때문에 탐사가 어렵고 우리는 화성보다 우리 바다 깊이를 더 모르는 실정이야. 가장 깊은 해구에서도 압력이 1000기압을 넘는데 거기서도 생명체가 살아남아. 엘그란마하는 디지털 시대에 생긴 신화일 수 있지만 그 바탕에는 진짜 사실이 있어. 깊은 바다는 여전히 소설보다 훨씬 더 기이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거지. 늑대인간. 인간이 늑대로 변한다는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고대 그리스 신화까지 정말 오래됐어. 그런데 어떤 전설들은 실제 사건에서 비롯됐을지도 몰라. 가장 무서웠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1764년부터 1767년까지 프랑스 중남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제보당의 야수야. 이 괴물은 사람 60명에서 100명 정도를 공격했는데 대규모 늑대 사냥에도 끄떡없었고 유독 사람을 노리는 것 같았어. 목격자들은 보통 늑대보다 훨씬 큰 붉은 털에 등에 줄무늬가 있는 늑대 같은 동물이라고 했어. 어떤 연구자들은 이 야수가 하이에나거나 늑대와 개의 잡종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둘 다 늑대보다 크고 공격적일 수 있거든. 또 다른 사람들은 늑대인간 전설이 실제 질병과 연결됐을 수 있다고 봐. 과다모증이라는 병은 온몸에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라서 사람들이 늑대인간을 무서워하게 된 계기가 됐을지도 몰라. 광견병은 물린 상처로 퍼지는데 공격성, 환각, 물을 무서워하는 증상이 생겨서 피해자가 사람 같지 않게 보일 수 있어. 임상적 리칸스로피라는 드문 정신질환은 환자가 자신이 동물로 변한다고 믿게 만들기도 해. 중세 유럽에서는 늑대인간 신화가 폭력 범죄를 설명하는 데도 쓰였어. 피터 스툼프 같은 피의자들은 실제 범죄자거나 정신질환자였거나 집단 히스테리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크지. 결국 병, 맹수, 그리고 두려움이 합쳐져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늑대인간 전설이 만들어진 것 같아. 뱀파이어. 뱀파이어 전설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고대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뒤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야. 비슷한 뱀파이어 같은 존재들은 전 세계에 다 있어. 루마니아의 스트리고이, 그리스의 브리콜라카스, 동유럽의 우피르, 아프리카의 아삼보삼, 남아시아의 베탈라 같은 것들 말이야. 실제 질병들이 이런 공포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커. 포르피린증은 햇빛에 극도로 예민해져서 피부가 망가지고 소변이 검게 변하고 행동도 이상해지거든. 광견병은 박쥐에게 물려서 퍼지는 경우가 많아서 공격성, 환각, 이상 행동이 생기고 그래서 뱀파이어가 박쥐랑 연결된 거지. 마늘, 은, 초대받아야 들어온다는 이런 아이디어들은 미신에서 온 거겠지만 뱀파이어 전설 자체는 실제 관찰과 질병에서 시작됐어. 드라큘라는 소설 속 캐릭터지만 그 뒤에 있던 두려움은 진짜였어. 모스맨. 모스맨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전설 속 생물이야. 1966년에 처음 웨스트 버지니아주 포인트 플레전트에서 목격됐어. 목격자들은 키가 7피트에서 10피트, 약 2미터에서 3미터 정도 되는 새까만 날개 달린 사람 같은 모습에 새빨간 눈이 빛나는 괴물이라고 했어. 알려진 어떤 새보다 훨씬 컸대. 목격은 1966년 11월 15일에 시작돼서 정확히 13개월 뒤인 1967년 12월 15일에 끝났어. 그날 바로 실버 브릿지가 무너지면서 46명이 죽었거든. 처음 큰 목격담은 버려진 탄약 공장 근처 TNT 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두 커플이 했어. 그들은 그 괴물이 차를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면서 날개를 한 번도 안 펄럭이고 미끄러지듯 날았다고 주장했어. 그 후로 100건이 넘는 목격이 이어졌는데 다들 비슷하게 묘사했어. 사람 같은 몸, 거대한 날개, 머리가 안 보이고 어깨 근처에 붉은 눈이 있다는 거야. 이 생물은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지만 사람들을 지켜보고 차를 쫓아다니고 집 근처에 나타났대. 목격과 함께 이상한 일들도 많았어. 전자기기 간섭, 수상한 전화, UFO 목격,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방문 같은 거 말이야. 다리가 무너진 뒤로는 목격이 뚝 끊겼어. 작가 존 킬은 나중에 모스맨이 그 재난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어. 이런 미스터리한 이야기들 정말 재미있지 않아? 호빗들. 호빗들은 그냥 소설 속에만 나오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로 존재했던 종이 있었어요. 2003년에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의 리앙부아 동굴에서 과학자들이 아주 작은 어른 인간의 유해를 발견했는데 키가 90cm 조금 넘는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외소증이 있는 현대 인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발이 엄청나게 크고 뇌도 작다는 일관된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종의 이름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고 지었어요. 호비디라는 별명이 붙은 이 사람들은 5만 년에서 10만 년 전쯤에 더 큰 인간들과 함께 살았어요. 뇌 크기가 침팬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꽤 정교한 돌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했으며 예소한 코끼리나 거대한 쥐, 코모도 드래곤 같은 동물들을 사냥했답니다. 동굴에 오랫동안 살았고 문화적인 지식을 공유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이렇게 몸집이 작은 이유는 섬 외소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돼요. 자원이 제한된 섬에서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종들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일부 과학자들은 질병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여러 개체가 똑같은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별도의 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아마 호모 에렉투스에서 갈라져 나온 후손일 거예요. 플로레스 현지 전설에는 에부고고라는 작은 동굴 거주민들이 나오는데 말을 흉내낸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적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죠.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발견은 인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앞으로도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걸 보여줘요. 히드라. 헤라클레스가 물리친 여러 머리를 가진 괴물 히드라는 완전 신화 속 존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같은 이름의 생물이 있어요. 그리스 전설 속 히드라는 머리를 자르면 더 많이 돋아나고 독이 있는 숨을 뿜으며 거의 무적이었죠.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예술과 문화에 많이 등장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히드라는 훨씬 작고 전혀 해롭지 않아요. 민물에 사는 이 동물은 길이가 1cm 정도밖에 안 되고 해파리와 같은 자포동물 그룹에 속해요. 물속에서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잡는데 현미경 수준의 쏘는 세포가 1mC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발사돼요. 가장 놀라운 점은 재생 능력이에요. 히드라를 조각조각 잘라놓아도 각 조각이 완전한 개체로 다시 자라나요. 신경계까지 포함해서요. 2015년에 발표된 장기 연구에서 8년 동안 사망률이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몸이 활성 줄기세포로 계속 새로워지면서 늙은 조직을 무한정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노화 연구에 정말 귀중한 존재랍니다. 카리브디스. 그리스 전설에서 카리브디스는 바다 자체를 삼켜버리는 괴물이었어요. 메시나 해협 아래에 살면서 맞은편에 있던 스킬라라는 턱이 딱딱 소리나는 괴물과 마주보고 있었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뱃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스킬라 쪽으로 가면 선원들을 잃거나 카리브디스 쪽으로 가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사라지거나요. 다른 괴물들과 달리 카리브디스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이고 다시 뱉어내며 배를 부술 수 있는 회오리 소용돌이를 만들었죠.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들도 그녀를 만났고 많은 뱃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실제로 시칠리아와 이탈리아 본토 사이의 메시나 해협은 진짜예요. 가장 좁은 곳이 3km 정도밖에 안 되고 이오니아 해와 티레니아 해 사이에서 강한 해류가 흐르거든요. 조수에 따라 반대 방향의 흐름이 만나서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고대 목재배라면 정말 전복될 만한 위험한 곳이었죠. 현대 과학으로는 배를 통째로 삼킬 만큼 깊은 심연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진짜 위협이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항해상의 위험을 괴물로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전파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라는 표현이 남아있는 걸 보면 실제 바다의 도전이 신화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죠. 모켈레문배. 콩고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는 모켈레문배라는 전설 속 생물이 있다고 해요. 이 녀석은 작고 초식성 용각류 공룡을 닮았다고들 하죠. 리쿠알라 지역 원주민 부족 사람들은 코끼리만 한 크기의 긴 목, 작은 머리, 긴 꼬리, 그리고 매끄러운 회갈색 피부를 가진 존재라고 설명해요. 모켈레문배를 찾으려는 여러 탐험대가 다녀갔어요. 처음 보고는 1913년에 독일 탐험가
프라이에르 폰 슈타인 추 라우스니츠가 했고요. 나중에는 엔지니어 허먼 네구스터스와 생물학자 마르셀랭 아냐냐가 텔레호 근처에서 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었어요.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 목격자들은 대부분 용각류 공룡을 제일 비슷하다고 골랐대요. 회의론자들은 이 생물이 숲코끼리나 악어, 아니면 다른 알려진 동물을 잘못 본 거라고 말해요. 코끼리 행동이나 발자국이 많은 보고와 딱 맞기도 하고요. 살아남은 공룡이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콩고 분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게 탐험된 지역 중 하나잖아요. 모켈레문배는 오인, 문화적 기억, 아니면 실제 동물이나 화석 발견에서 비롯된 신화일지도 몰라요. 저지 데빌. 뉴저지 남부파인 베런스 깊은 숲속에는 적어도 1735년부터 저지 데빌이라는 괴생명체가 사람들을 괴롭혀왔어요. 목격자들은 박쥐 같은 날개, 뿔 달린 말 모양 머리, 갈래꼬리, 그리고 갈라진 발굽을 가진 기이한 생물이라고 묘사하죠. 두 발로 걸어다니고 밤에 크게 비명을 지르며 가축이 사라진 일에도 책임을 뒤집었었대요.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건 1909년 1월이었어요. 그때 뉴저지와 펜실바니아 전역에서 수백 건의 목격담이 쏟아졌고 학교와 공장이 문을 닫고 무장한 사람들이 숲을 뒤졌으며 눈 위에 발자국이 나타났고 신문들은 온 세상을 공포에 빠뜨렸죠. 나중에 일부 목격이 장난으로 밝혀지기도 했지만 그때의 두려움은 진짜였어요. 리즈 가문은 실제로 존재했고 역사가들은 이 전설이 그들을 겨냥한 정치적 선전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추측해요. 합리적인 설명으로는 샌드힐 두루미나 올빼미 같은 동물을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드넓고 고립된 파인 베런스에 버려진 마을과 이상한 밤소리가 더해지면서 신화가 계속 살아남았죠. 괴물이든 신화든 저지 데빌은 문화적 상징이 됐어요. 스포츠팀 이름, 축제, 미디어에도 이름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끈질긴 생명력은 민간 전승이 정체성을 만들고 두려움을 퍼뜨리며 현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사이렌 헤드. 사이렌 헤드는 거의 12m가 넘는 거대한 해골 같은 모습으로 죽은 나무 같은 몸통에 머리 대신 녹슨 사이렌 2개가 달려있다고 해요. 스피커에서는 잡음, 라디오 소리,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유인하죠. 사이렌 헤드는 2018년에 트레버 핸더슨의 바이럴 아트워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냥 픽션이라고 치부해요. 하지만 자연은 이보다 더 기묘한 생물을 만들어냈어요. 3억 년 전에 살았던 툴리몬스터는 눈이 줄기에 달리고 입이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수천 점의 화석이 발견됐는데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떤 동물인지 논쟁 중이에요. 진화는 별코 두더지부터 점액을 뿜는 먹장어까지 소설보다 더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사이렌 헤드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 설명되지 않는 전자소리, 고장난 사이렌 같은 현대적 공포에서 태어난 온라인 크립티드예요. 비록 가상이지만 현대 신화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적인 기원이 잊히고 전설만 남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에도 민간 전승이 계속 창조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